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월요일은 항상 우울한 요일이라서 오늘은 저희가 특집을 준비했지 뭡니까? 네, 오늘은 우울한 날 우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부동산 특집. 오늘은 장순원 기자가 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를 아주 네.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를 해주실 건데, 예, 이거 여러분이 오늘 좋아하시면 네, 고정입니다. 내가 자, 보기에 지금 불안해. 아니 뭐 외신계에 어혜진만 있냐? 네. 부동산계에는 장순원이 있다. 그래서 시시각각 네. 파편처럼 쏟아지는 부동산 뉴스에 예, 속살. 네, 네. 짧고 굵게 다양하게. 건드려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장순원 기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예, 바로 제이 돌돌님께서는 할 거 없으니까 급조하는구나. 이런 의혹을 또 제기하셨습니다. 거의 뭐 참 아닙니다. 눈치들도 그냥 거의 백단이시고. 아닙니다. 기억이 미음 샀어요, 제이 돌돌님? 네, 그 사고 말씀하십시오. 구매하셨습니까? 예, 바로 네. 모셔보죠.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파트 할인 이야기부터 시작하네요. 아파트. 지금 요즘 네. 이런저런 이슈가 많죠. 터키의 지진도 나고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나 네. 진짜 부동산 이슈는 중요합니다. 왜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라니까요. 부동산 이게. 이슈 너무 진짜? 중요해요. 저는 진짜 올해 다들. 들어서 너무 관심입니다. 부동산은.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예. 사실은 부동산은 집을 살려는 분들만의 이슈였고 네, 그냥 집주인들은 뭐 그냥 즐기는 정도? 네. 아우 세금 이렇게 많아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예. 이제는 양쪽 다 치열해요. 그렇죠. 더욱더 중요합니다. 무주택자들도 관심을 관심은 매우 많고. 매우 많은 네. 부동산. 그래서 오늘 요 얘기부터 나오는 뉴스들을 잘 이제 네. 하나하나 잘 다져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할인? 요건 뭡니까? 아파트가 세일을 한다고요? 뭐 안 팔리니까 그렇겠지. 맞아요. 미분양이 많아졌잖아요. 예.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미분양이 많아지면서 요즘에 뭐 할인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들도 있고 하는데 예. 이제 국내 3대 신용 평가 기관 중에 한 곳이 이제 나이스 신용 평가라는 곳이 있어요. 예. 여기서 이제 증권사들이 왜 PF 현장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이 증권사들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갖고 있나 뭐 요 관계된 이제 보고서를 썼는데 예. 그 중에 이제 아파트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얼마까지 할인 분양할 수 있느냐 요걸 좀 추천한 보고서가 있어서 그거 좀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대한 할인하면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 네. 요걸 한번 예상해 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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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일단 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게 이제 표인데요.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그 증권사들이 이제 PF 사업장에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한 국내 25개 증권사가 한 28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증권사의 돈이 투자가 된 빌려준 사업장의 규모를 이제 추산을 한 건데요. 그 사업장이라는 게 이제 거기 그 PF 사업장이라는 게 결국 그 PF 사업에서 분양을 해서 거기서 분양으로 들어오는 돈이 그 사업장의 가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 가치를 그러니까 추산을 해봤더니 총 216조 원 정도 되더라. 라고 계산을 분양이 했어요. 잘 되면. 네, 분양이 계획대로 다 되면 이게 이제 네. 어떻게 추정했냐면은 이제 증권사들이 그 사업에 투자할 때 예상 사업성 분석을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예상된 이제 분양 수익을 총 더해 보니까 증권사들이 투자한 사업장의 총 분양 수익이 한 216조 원 정도 되더라라고 예. 이제 추산을 한 거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증권사들이 그 보통 중순위, 후순위 대출을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그 PF 사업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분양 대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맨 먼저 인허가 비용 같은 걸 갚고, 예. 그다음에 공사비를 주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중순위나 후순위 이제 대출을 은행 금융기관이 받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위 금융사들은 이제 거기 사업장에서 엑시트를 하는데 예. 그 돈이 한 142조 원 정도 되더라 이렇게 추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엔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제 금융비용 분양을 해서 142조 원이 들어오면 그 금융사들이 빌려준 대출을 회수할 수 있고요. 예. 그 대출을 회수한다는 건 그동안에 이제 대출로 공사를 진행했잖아요. 예. 그 공사비까지 이제 회수를 한다는 뜻이니까 공사 원금하고 그 금융회사의 대출 원금까지 회수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원금 이자 네, 네. 그것까지 합친 게 142조 정도다. 이게 봤더니 전체 이
총 매출액의 한 66% 정도 되더라. 즉 이 사업장의 원가가 그 정도 되더라. 라고 이제 추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계산하면 한 최대 한 34%까지 할인해도 뭐 똔똔은 되겠네. 라고 이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는 이런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금융 구조를 생각해 보면 네. 한 34% 정도가 제대로 분양이 됐을 때 네. 이익 폭이고, 그러니까 마진 폭이 34% 정도 되는 거고, 네. 34% 정도 할인해서 분양을 하더라도 네. 손해는 안 보는 구조로 현재 돼 있더라. 그러니까 최소 금융사하고 건설사가 손해는 안 본다라는 이제 그 금액이 이제 34%까지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남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게 그러니까. 야, 진짜 많이 남네. 어? 저 34%는 누가 야. 주로 먹습니까? 그러면 누가 주로 먹는 돈이에요? 아 근데 이게 34%라 그러면 엄청 많아 보이는데 사실 네. 여기에 약간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왜 건설 사업을 하면 그때도 한번 그 지난번에 대우건설 설명드리면서 말했지만 땅을 사고 인허가를 받고 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그걸 주도하는 분들이 시행사라는 사람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행사도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좀 태워서 이제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 예. 이 34%에는 시행사의 이익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저 보면 34 가지고 시행사가 먹는 거죠. 그 34 중에 일부를 시행사가 먹는 거죠. 그리고 예. 저기 34 중에 일부를 또 건설사가 건설사가 먹는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건설 원가만 들어가 있는데 일부를 이제 마진으로 건설회사도 갖고 마진을 가져가야 되니까. 마진을 갖고 가죠. 뭐 저희가 이제 보통 뭐 20에서 21년 사이에 좀 분양 경기가 나쁘지 않을 때 추산을 해보면 예. 이 시행사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최소 타겟팅할 수 있는 자기네들의 이제 이익이 있습니다. 그게 그 전체 매출의 한 10% 정도를 본다고 해요. 최소. 그럼 건설사가 24% 먹는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야. 근데 그 또 거기서 건설사가 다 먹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설사도 최소 그 도급 계약의 한 10% 정도를 마진으로 이제 바라고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34% 안에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건설사는 공사비를 받고 거기 공사비에다가 이제 어떤 마진을 붙여서 이제 본인들이 갖고 가잖아요. 예. 그다음에 대출을 해준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해주고 대출 원금을 회수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 수익을 얻잖아요. 예. 근데 여기 말씀드리는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자기의 이제 지분을 태우는 겁니다. 그 34% 마진 중에서 건설사가 떼간 거 좀 빼고, 그다음에 뭐 금융 비용이라든지 인허가 비용 같은 게 이제 다 뭐 그런 잡다한 비용들을 떼고 나면 일정한 수익이 남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시행사가 다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좋을 때 이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어떻게 그 수익을 얘기하냐면은 뭐 금융사라든지 시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뭐 두 자릿수 퍼센테이지의 수익이 남는다. 예.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고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 퍼센테이지가 아니고요. 몇 배 단위로 남는다. 라는 그만큼의 어떤 수익성이 좋을 때는 시행사가 많이 갖고 시행사가 다 많이 갖고 가는 먹고. 거니까요. 예, 남는 수익을. 그러면 얼마나 할인할지를 결정하는 건 네. 결국 그 누가 결정합니까? 시행사가 결국 결정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네, 처음에는 이제 시행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예. 여기 약간 34%까지 할인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마진폭이 크긴 하지만 시행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어떤 투자된 돈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최대한 할인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 마진폭이 처음부터 34%가 맥스라고 이제 맥스라고 봐야지 이 34%를 한꺼번에 할인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건설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게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PF 사업장에 들어가 있는 게 예. 증권사가 한 28조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 브릿지론 단계, 그다음에 공정률이 한 20% 미만인 단계가 거의 한 2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예. 아주 초기 단계 증권사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 정도 사업장이라면 사업성 분석을 뭐 대개 한 2020년이나 21년쯤 했을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추정했을 때는 뭐 PF 금리가 거의 뭐 2%도 안 될 때고 금융 상황이 좋을 때고 저금리 상황이고 해서 이 사업성이 되게 높게 이제 평가를 했을 텐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금리도 많이 뛰어서 이제 금융 비용도 많이 늘었고 특히 이제 건설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도 이제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도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예. 공사 비용이나 금융 비용 증가에 따라서 할인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에 분석했던 사업성을 기초로 이 계산을 했으니까 지금의 어떤 물가라든지 어떤 금융 비용을 고려하면 할인폭이 34%보다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설 원가라는 게 지금 요때 추정했던 뭐 66%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많이 남는 장사는 아니다. 게다가 어느 시행사가 본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한 투자 비용을 아예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할인을 하겠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우리들을 좀 압박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보고서가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건설 경기가 좋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좀 할인 분양이 적극적이 나서서 자금을 빨리 회수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반응이 많아요. 야, 그래도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네. 야, 너희는 34%나 여력이 있다면서 네. 네 미분양 나면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는 나오겠어요. 결국에 그걸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도 좀 걱정을 하는 거죠. 가뜩이나 이제 안 좋은데 할인 분양이라도 빨리 해라라는 압박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좀 기다려야 되겠네. 34% 할인할 때까지. 근데 뭐 어차피 할인해서 땡 처리하는데 네. 원가 생각하고 하나요? 할인해서 할 때는 그러니까 할인이라는 건 저 사람이 살만한 가격에 해야지. 예. 예를 들면 원가가 70이라고 하더라도 예. 50 아니면 안 사겠다고 당차게 나오면 50이라도 줘야지. 그거 뭐 아파트 국 끓여 먹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네. 그리고 한 90에 줘도 살 것 같은데 싶으면 90에 주는 거라 이게 뭐 원가라는 게 큰 그거는 아닐 수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만약에 원가가 있다면 원가 처음부터 원가 이하로 할인 판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할인 판매 네. 비율을 좀 높여가겠죠. 예. 뭐 지금 전국적으로 미분양 가구가 한 7만 가구 정도, 6만 8천 가구가 넘었는데 예. 뭐 새 아파트도 결국에 이제 안 팔리면 할인 분양을 할 건데 이제 초기에는 뭐 가전 제품도 제공하고 뭐 베란다 확장 무료 뭐 이런 조건을 결국 내걸다가 이제 보통은 이제 2, 3년 그 건축 기간에 예. 분양이 안 되면 할인율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지금 이제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 그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이 네. 쪽 대구 지역이잖아요. 예. 대구 지역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할인 분양에 나서고 있어요. 아, 요즘 벌써 할인합니까? 네, 이제 작년 뭐 9월에 분양한 뭐 두류동의 무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10% 정도 여기가 분양가가 6억 8천 한 7억 가까이 돼요, 국평이. 예. 근데 거기서 한 6,800만 원 정도를 할인해 주고 있고 뭐 거의 비슷한 옆에 있는 단지에서도 거의 뭐 한 10% 가까이 이제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그리고 뭐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 칸타빌 수유 팰리스 그 예. 강북 지역의 그 아파트도 처음에 분양을 했는데 이게 거의 뭐 한 11억 원인가? 78제곱미터가 11억 5천에 분양을 했는데 최대 뭐 1억 7천만 원, 한 12% 3% 정도 지금 할인을 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현재 뭐 할인율이 현재는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뭐 부동산 경기가 더 안 좋을 경우에는 할인 폭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는데 뭐 과거에 그 2011년에 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매우 안 좋았었잖아요. 그때 강동구 고덕동 이거 저도 잘 아는 아파트인데 여기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한 40% 넘게 40%? 할인했던 적도 있습니다. 분양가 대비. 네, 분양가 대비. 그러니까 그러면 대충 없는 거죠.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까? 지금 할인하는 분위기가 이미 됐어요. 그리고 미분양이 계속 나온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야, 지금은 분위기는 이제 미분양이 나오니까 네. 아파트 건설 회사들이나 시행사가 쫄리는 시기야. 그럼 일단 기다려야 돼. 그러면 할인을 분명히 더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분위기는 좀 기다리는 게 맞겠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 최초 분양가가 예. 주변보다 비싸게 됐으면 그러니까 미분양이고. 맞아요. 그러면 뭐 동네 가격까지 내려오겠죠. 할인이고. 네. 그러니까 그냥 파는 가격에 살 건지 말 건지를 정하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할인을 해주면. 네. 할인율을 어떻게 결정할까요? 할인율을 조금 낮춰보고 네. 반응이 있는지 보고
반응이 없으면 또 좀 더 낮춰보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할인율이라는 걸 어떻게 결정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하겠죠. 이제 연차, 그러니까 아파트 연식이나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강가를 정할 텐데, 예, 그 주변 아파트보다 뭐 분양가가 뭐 한 10% 이상 비싸다. 예. 그러면 뭐 그 언저리까지 할인을 해야지 팔리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제 질문이 아주 적절했다고. 뭐가 좋? 적절한 질문. 희망이님 매우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이게 또 할인 분양이 또 건설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값 주고 들어온 분들은 얼마나 열받을 거예요. 저기는 이제 원가대로 두고 그러게요. 왔는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제값 주고 분양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억울한 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막 이렇게 할인 분양을 하고 막 그러면 막 바리케이트 치고 아파트 이제 이사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런 장면들 좀 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막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시행사들도 이거 너무 그렇게 갈등을 유발하면 그러니까 장사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분양이 많이 나오는 지방 위주로 뭐 다양한 어떤 이제 안전장치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좀 유독 눈에 많이 띄는 게 이제 계약 조건 안심 보장제라고 해서 예. 이제 미리 산 사람인데 이제 안 팔려서 미분양이 나서 할인 분양을 하면 앞선 분양받은 사람들도 그 할인율을 적용하는 그런 이제 옵션을 이제 내걸고 분양하는 곳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났는데 나는 분양을 받았는데 이미 분양을 받은 분들은 이제 예. 나중에 미분양이 계속 쌓여서 할인이 됐다. 이제 그러면 이제 앞에 그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해 네, 준다. 네, 네. 최저가 보장제 비슷한 거네요. 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요즘 미분양이 진짜 많긴 많은 모양이네. 요즘 이런 뉴스도 나오는 걸 보니까. 계약 조건 안심 보장제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채를 분양하려고 하다가 예, 80채만 분양이 되고 예, 나머지 20채가 미분양인데 네. 미분양을 싸게 했어. 싸게 했어. 예, 그래서 한 5채 정도가 예를 들면 10채가 살려고 그래요. 예, 10채 사는 사람은 야 이거 우리 다 팔리고 난 다음에 또 남으면 더 싸게 파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살랜다. 어. 그러니까 더 싸게 팔면 그 차액을 돌려드릴 테니 더 사후에 깎아드릴 테니 안심하고 계약하십시오. 라고 해서 팔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파트 이제 남아있는 나머지 10가구를 팔아야 되는데 이제는 계산 복잡해지죠. 그거 한번 깎아주면 다 깎아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제 팔다가 한 7채 팔고 한 3채 남았는데 이 3채를 더 깎아서 파는 순간 예, 앞선 17채에 대한 보상금이 더 많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 그렇죠. 3채 팔 때는 네. 이 3채를 더 팔면 한 15억이 들어오는데 네, 이 3채를 그렇게 할인해서 5억에 팔았다고 해서 7억에 판 분들이 그럼 15채나 있으면 네, 이건 안 파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려면 항상 그 아파트 단지에는 빈집 2-3채가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대충 근데 몰래 팔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마치 저희 동네 과일 가게가 맨날 문 닫을 때쯤 해서 이거 2박스 그냥 10,000원에 가져가세요 하는데 그거 팔 때 앞에 산 사람들 다 다 불러다가 돌려준다고 다 하면 돌려준다는 그 2박스 거죠. 못 파는 거죠. 정직하게 그렇게 하면 못 파는 거고. 예. 근데 정직하게 할 리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걸 들고 나왔다는 건 예. 마지막에는 그 약속 안 지킵니다. 이제 그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원래 안심보장제 이런 것도 있었었나요? 원래? 이게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이 많이 침체됐을 때 이런저런 한 번씩 등장하는. 이런 것들 막 여러 가지 일종의 프로모션 같은 건데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미분양이 많이 생기기 시작할 때 나오는 어떤 아주 뭐 대표적인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소식도 있다. 네. 또 이번엔 또 다양한 오늘은 다양한 우리도 뭐 짜잔 뭐 이런 거 좀 한번 합시다. 짠. 뭐 그런 거. 두 번째 뉴스 뭐 이런 거. 예. 그 특례 보금자리론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네, 벌써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이번 달에 시작했는데 17일까지 약 한 14.5조, 14조 5천억 원이 이제 나간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고정금리 네, 죠? 고정금리 로 싸게 해준다는. 갈아타기도 되고 네, 새로 아파트 살 때도 적용받을 수 있고 예. 네. 전세금 대출도 전세금 내줄 때도 되고. DSR 안 보고 네.
그래서 웬만하면 다 그쪽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예, 네. 9억 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된다는 그리고 특례 내가 불리하다 보금자리론. 싶으면 또 턱 내뱉고 다른 데로 갈아타도 되는. 되는 네. 그런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죠. 네. 이제 벌써 14.5조 그 연말까지 40조 원 정도 이제 대출을 해주기로 했는데 벌써 3분의 1이 이제 대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되게 성공했네요. 처음에는 너무 안 될 것 같다고 막 걱정하더니. 네, 이런 추세라면 뭐 상반기 때는 이게 다 소진되지 않을까라고 예.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요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이제 14.5조 중에 한 60%는 이게 이제 대환, 그러니까 갈아타는 용도로 많이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제 고금리 대출, 변동금리 대출을 바꿔서 갈아타는 거죠. 그게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왜냐하면 수요로 많이 나갔고. 그거 갈아탔다가 또 음.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더 싼 게 있으면 또 상환하고 또 땅으로 갈아타면 되니까. 네. 네, 뭐 부담 없이 상환용으로 네. 쓰겠죠. 주로 그런 용도로 많이 나갔고, 예. 이제 신규 주택 구매 수요는 한 30%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그때 뭐 저희 이제 최상욱 의원도 많이 오셔서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 정책 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특례 보금자리도 뭐 한 40조 정도 풀리니까 이게 이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에 많이 이제 어떤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셨고, 뭐 시장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런 것들이 시장에 그런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퀘션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라면 물음표. 네. 네. 예. 이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은 없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세지 않은 것 같다. 아직까지는. 왜요? 왜냐하면 그 이달 중에 이제 서울 쪽에서 거래된 아파트가 한 340여 건 정도 되는데, 예.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만약에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이제 유동성을 확실히 공급하면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실제로 봤더니 한 223건 정도로 전체 한 60%, 65% 정도 차지했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전달이나 전전달이나 대개 한 이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의 어떤 그 9억 원 이하 시장에 뭐 큰 어떤 불쏘시개가 된다거나 그건 아니긴 한데, 어쨌건 뭐 좀 많이 얼어붙었던 시장에 조금 공급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시장의 어떤 방향을 뭐 확실히 조금 조금 더 크게 올라가는 변화시키지는 쪽으로 않는다?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거래 비중을 보니까 네. 원래도 이 정도 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는 원래도 한 60%대 정도는 거래가 늘 돼 왔다.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많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았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뭐- 비율이 높아져야지 이게 불쏘시개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 거래 비율이 높아져야. 지금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그냥 다 늘다 보니 9억 원 이하도 늘고 다른 것도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어쨌든 예.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쪽으로는 그래도 아파트 쪽으로는 그래도 조금 거래는 되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최근에 가장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의 어떤 직격탄을 맞은 데가 이제 오피스텔 쪽이 예. 거래가 많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래프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아, 그래프. 예. 그래프. 예. 여기 표. 예. 요게 이제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오피스텔 거래량인데, 아파트는 좀 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규제 완화가 아파트 시장에 좀 집중되면서 오피스텔,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 땐 아파트의 대체제 역할을 많이 했었잖아요. 예. 특히 이제 뭐 전용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뭐 아파텔이라 그래서 거의 그 평면이 아파트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투자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외면을 받다 보니까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네, 수요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 네. 이거는 지금 언제부터 작년 말부터 네,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이제 매매가 변동률입니다, 저건. 거기에 비해서 48%나 떨어졌습니까? 오피스텔. 네. 지금 오피스텔은 그 특례보금자리론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오피스텔은 이제 해당이 안 되고, 이건 이제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이 아니거든요. 예. 그 담보대출 받을 때도 이건 이제 비주택 담보대출에 포함이 돼서, 예. 그 DSR,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DSR에 포함되는데,
그 DSR 같은 경우에는 왜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대출 기간이. 네. 그래서 뭐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30년 만기 이렇게 만기를 길게 늘리면 DSR 늘어나는 게 좀 줄어드는데 내 소득에 비해서 네. 원금 원리금 갚아야 되는 비율이 네. 많으면 안 되는데 네. 40년이면 40년으로 쪼개니까 예. 매달 매년 내는 금액이 작은데 맞아요. 오피스텔은 네. 8년으로 돼 있다. 그 오피스텔은 비주택담보대출로 묶여갖고 예. 그 비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 만기가 평균 한 8년 정도 되더라. 나누기 라고 이제 8로 나누기 8로 계산을 해서 한다. 만기를 그냥 8년으로 이제 일괄 적용하거든요. 30년짜리 대출을 받더라도 네, 네. 만기를 일괄 8년으로 적용하니까 예. DSR이 확 높아지죠. 그러니까 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뭐 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오피스텔은 저게 적용이 안 되죠. 아까 그 특례보금자리 특례보금자리론도 안 줘. 안 되고. 안 아니, 되고. 오피스텔에도 사람 살잖아요. 아파텔이라면서요. 아파텔. 네. 근데 왜 그럼 오피스텔은 수요 안 있는 그래? 사람들은 오피스텔에라도 살게 해야 음. 그분들이 주택 매수 전선으로 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오피스텔이 얼마나 고마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양도세 낼 때는 집으로 치고 오피스텔 하나 있는 거 깜빡하고 집 팔면 다주택자로 해서 예. 준거하고 예. 뭐 취득세도 주택보다 비싸고 네. 뭐 걷어갈 건 다 걷어가면서 특례 네. 보금자리로는 안 주고 네. 뭐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어디 오피스텔 무슨 죄 졌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이 되느냐 이렇게 차별하느냐 예. 그러니까 오피스텔 투자자 오피스텔 주인분들은 좀 열받을 만하죠. 죄진 거 같으면 팔지를 못하게 막든가. 우리나라 이상해. 그러니까 그 팔는 걸 허용은 하고 네.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인력 수급으로 일자리 만드는 건 은근히 즐기면서 그리고 오피스텔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아파트값 안정되는 것도 은근히 즐기면서 네. 나쁜 사람 취급하고 세금도 더 내게 하고. 네. 그럼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주택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되게 이제 뜨거울 때 아파트로 네. 수요가 많이 몰리니까 예. 아파트를 잡잖아요. 예. 아파트를 잡은 사람들이 또 유동성이 오피스텔로 오피스텔로 막 가죠. 확 옮겨가면 예. 또 오피스텔 시장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오피스텔 뭐 경제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뭐 그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몇백 대 1 막 이렇게 이제 과열이 되니까 2020년도인가 아마 그 말씀하신 대로 그거 그 세금 그 원래 주택수에 포함하는 규제가 아마 그때 도입이 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계속 가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은 다시 거꾸로 돼 있는 상황에서 그때 강하게 이제 규제를 했던 게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주택 시장하고 좀 주택 시장에 비해서 아파트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는 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거래 여러 가지 대출도 좀 불리하고 하다 보니까 예. 수요는 많이 다운되는 그러면서 가격도 하락하는. 이렇게 오피스텔을 차별 대우하고 미워해서 예. 얻는 정책적 효과가 뭐냐는 거예요. 오피스텔 잡기. 뭐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구매하면 싫습니까? 이거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왜 그러냐 왜? 원래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워들은 얘기로는 오피스텔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 오피스텔 가격이 더 빨리 떨어진다. 그건 맞습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파트 시장이 약간 과열을 이었을 때 네. 옆으로 이제 붙어가지고 오피스텔, 아파트 이런 게 막 뜨기 시작하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 네. 이게 더 빨리 떨어진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같은 상품으로서 경쟁력이 이제 오피스텔이 좀 떨어지잖아요. 예. 대체재긴 할 때 시장이 좋을 때는 대체재 역할을 하는데 시장이 죽으면 이제 상품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 이쪽 수요가 아무래도 뭐 죽겠죠 먼저.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전달해 오피스텔은 분위기 안 좋다. 오피스텔 미워하지 말자.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세제라든지 이런 특례 보금자리라든지 그 DSR 부분에 대해서 네. 좀 그 아파트 쪽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럼 좀 풀어주겠네요. 또 이따가 너무 요즘 아파트 이런저런 규제들이 많이 풀리니까. 오피스텔. 그러니까 왜 이 규제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각각 오피스텔로 이제 불이 옮겨 붙으면,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값만 오르다가 오피스텔은 안 오르고 있으니까 오피스텔로 불이 옮겨 붙겠죠. 예. 오피스텔 오르기 시작하죠. 그걸 규제를 하겠지. 일간지 신문에 부동산부 기자가 오피스텔로 불 붙었다. 어. 하루 만에 뛴다 뭐 이러면 네. 또 그 다음엔 정부가 대책 내놓는 겁니다. 예. 오피스텔 취득세 올리고 뭐 예. 뭐 안 되고 뭐 주택수에 포함되고 예. 뭐 시키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부동산 가격 잠잠하잖아요. 예. 그럼 원상 복구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사무관 바뀌고 이게 뭐야 뭐 이러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이거 왜 이런지는 또 담당 사무관도 모르고 막 그래요. 물론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일이고 뭐 그럼 2% 너는 그렇게 일을 항상 깔끔하게 하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 예.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나란 일은 좀 신중하게 잘해 주십시오. 예. 예. 그 다음에 갖고 온 뉴스는 최근에 청약 통장 해약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지금 청약 통장 예치금이 한 100조 원 정도 되는데 청약 통장에 예. 오. 들어있는 돈이 한 1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7월하고 비교했을 때 보니까 한 5조 원 정도 많이 줄었다. 특히 이제 서울 쪽이 많이 줄어서 예. 같은 기간에 한 1.6조 원 정도 줄었다. 청약 통장 가입자도 한 7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더라. 근데 여전히 2,860만 명이나 가입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는 한 2,770만 명이니까 한 86만 명이 줄긴 했는데 여전히 2,700만 명이 이제 청약 통장을 가입해 있다. 아이, 그래도 네. 그러니까 다 기본 공식처럼 다 청약통장 네, 근데 이제 가입하니까요. 뭐. 해지자들이 뭐 꾸준히 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왜 이렇게 해지를 하냐 하면 뭐 말씀하신 뭐 드렸듯이 분양 시장이 침체가 되고 예. 하니까 집값도 하락하고 또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했고 뭐 했어도 최근에 왜 그 청약 마진, 그러니까 그 로또 청약 같은 게 많이 사라졌잖아요. 예.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추세들이 반영되니까 뭐 청약 통장 뭐 필요도 없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측면도 좀 있고 예. 또 일부 분들은 이제 청약 통장이 아까 여기 100조나 이제 예치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급전이 필요해서 이제 찾아 쓰시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도 분들인데 있겠죠. 이제 봤더니 뭐 분양 가능성이 이게 높진 않고 뭐 수익도 없다 그러면 이제 찾아 쓰실 수도 있는데 예. 이런 분들도 좀 많이 늘지 않았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부분 해지 뭐 이런 것도 된다면서요? 그 원래 그 법이 작년 11월인가 예. 이제 부분 해지도 가능한 부분 인출. 네, 부분 인출도 이제 가능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제 발의를 하긴 했는데 예. 아직 그냥 계류 중입니다. 청약 통장. 네, 이게 청약 통장이 이제 이게 뭐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 납입 횟수하고 납입 금액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없는 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예. 중간에 어떤 중도 해지라는 부분이 있게 되면은 약간 그런 이제 주택 청약 통장의 어떤 기능이 좀 그러니까 그 기능이 제대로 안 작동될 수 있다는 점하고 예.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부분 해지가 많이 되면 이 청약 통장에 쌓인 돈으로 뭐 디딤돌 대출, 뭐 보금자리 대출도 하고 뭐 LH가 이제 그 임대주택 같은 것도 지어서 이제 서민들에게 분양 이제 제공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사업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반론이 이제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좀 강하게 제기가 되고. 청약 통장 부분 해지를 좀 해달라는 여론이 있나 봅니다. 네. 청약 통장에 보통 평균 한 300만 원 들어 있잖아요. 뭐 최소 그 저기 분양 신청을 하려면 아마 가입자가 한 3천만 명 되는데 네. 예치금이 100조니까 빠르게 계산해 보면 1인당 300만 원 아닙니까? 네. 300만 원 중에서 한 100만 원만 찾아 쓰고 싶다. 뭐 이런 네. 거죠. 네. 뭐 그럴 급전 수요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 그냥 그 담보 대출 해주면 안 됩니까? 청약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어차피 내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이니 네. 그 돈을 담보로 은행이 대출 100만 원쯤 해줘라 그럼. 그 제도도 있어요. 보험사도 그런 거 해지. 보험도 그런 거 그럼 있잖아요. 그렇게 쓰면 되지. 굳이 부분 해지 제도를 왜 도입하자고 그러죠? 급전 필요하면 그렇게 쓰면 되지. 아니 부분 해지를 해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뭐 해줄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해도 되고 큰 근데 돈도 아닌 걸. 담보 대출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 빌리면 그 담보 대출 금리가 있잖아요. 예. 이게 아마 100만 원에 대한 이자. 네, 이자가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그 아마 컨셉. 떼이는 돈이 아니니까 1년에 한 3% 정도는 매기겠죠 은행. 보통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거 그 저기 예금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금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금리에 뭐 플러스 뭐 1, 2% 포인트 정도의 더 가상 금리가 붙는 그런 100만 방식으로 원 알고 있어요. 해지하면 한 5만 원 이자 내는데 네. 부담스럽다. 1년에 5만 원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5만 원이 뭐 그런 땅에 분들에서 부분 해지 제도를 도입하자. 네.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 중이군요. 뜨겁게 논의는 아니고 법안이 올라가는데 국토부에서 강하게 반대를 해서 지금 진도는 안 나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 할까요? 네.
1분만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